자, 이제 기록형 시작해 볼까요? 그 전체 이제 토요일마다 뭐 기록형 하실 텐데 요번에 일순화 때는 총 7회가 잡혀 있죠. 그래서 이제 7회 동안에 그 1년분씩 해서 뭐 저기 18년도부터 그러니까 24년도까지 그 기출문제를 보실 거고, 그다음 올해 이제 25년도는 뭐 한 11월 달쯤에 그 뭐 무료 강의로 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25년 거는 그때, 그러니까 25년도 그 사례형하고 기록형 문제는 나중에 뭐 11월 달쯤에 뭐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때 보충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 그 이제 앞에 부분에 그 12년도부터 이제 17년까지, 뭐 12년도에는 저기 그 모의시험 한 두 번 봤었고 11년도 한 번 봤었는데, 그래서 그 이제 그 680 모의고사 정착된 게 13년도부터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뭐 한 6개년 정도 있는데, 요건 뭐 매년 시간이 안 돼서 못 했는데 올해는 뭐 하반기에 어떻게 좀 일정을 좀 잡아가지고요. 뭐 하게 되면 요 부분은 또뭐 종합반은 무료로 듣게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제 요번 순환에는 18년도에서 24년도까지 그걸 보실 거고, 요건 뭐 나중에 저 하반기 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 나중에 그 마지막 끝날 때쯤에서 이제 1회 실전 모의고사를 보실 거예요. 그 실전 모의고사 이제 뭐 제가 만든 문제 가지고, 그 뭐 아시다시피 이제 법전형 문제는 기록형 같은 거는 그 난이도나 분량 자체가 실제 변시보다는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 난이도도 그렇고 분량도 뭐 한 2회나 3회 묶어야 실제 변시 난이도라서, 그러니까 실제 변시 난이도에 준하는 문제를 이제 모의시험 문제를 하여간 그 일정 좀 봐가지고 한번 보실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만든 문제로 실전용으로 3시간 풀로 시험 보시는 기회가 이제 요거 끝날 때쯤 한번 1회 실전 모의고사 있을 거고, 그다음 나중에 진도별 모의고사 가면 이제 토요일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중에는 이제 사례랑 선택형 보시고 주말에 기록형을 볼 텐데, 그때 한 4회 정도 나올 거예요. 진모 시즌에. 그리고 나중에 마무리 때 한 3회 정도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총 그래서 이제 그 8회 정도 보실 텐데, 제가 만든 문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꼭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사례는 뭐 혼자서 뭐 1시간 정도 쓰지만 3시간 풀로 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 변시 난이도에 준하는 문제를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뭐 변시 기출 문제야 똑같이 똑같이 기록형이 다시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제 그 저기 실전용 연습용으로는 부족한 거고, 부족하다기보다는 뭐 나온 거니까. 근데 변목 문제는 또 난이도가 좀 떨어지고, 그래서 실전용으로 여러분들이 변시에 준하는 형태의 문제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딱 요 8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8번은 하여간 뭐 꼭 이제 시간에 맞춰가지고 시험을 보셔야 되고, 제가 뭐 실제 변시 난이도에 준해가지고 여러 가지 짜집기 해가지고 만든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뭐 8번 정도 보실 거고, 일단 요 7회 끝날 때쯤에서 뭐 시간 좀 봐가지고 하여간 1회 시점 보고서 한번 보실 거예요. 그거는 꼭 보셔야 되고, 총 8번은 전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회차별로 그 1년에 3개씩이니까 총 이제 뭐 그 하루에 이제 1년치씩을 풀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록형 볼 때 일단 메모를 하잖아요. 근데 뭐 이제 CBT가 돼서 약간 좀 메모 방법이 좀 많이 달라졌던데, 그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름의 잘 맞는 메모 방법을 이제 정해야죠. 그건 누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가지고 나한테 잘 맞는 메모 방법을 이제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일단은 그 기록 페이지가 한 40페이지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40페이지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한눈에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그러니까 제가 뭐 저도 이제 연수원 다닐 때부터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한 거니까, 그거를 뭐 샘플을 보여드린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자기 스타일로 변형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사례에서는 갑을병 이렇게 나오는데, 기록형에서는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나오고 법률 관계가 이렇게 이제 좀 복잡한 것들이 있죠. 그 날짜 계산해야 되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한눈에 봐야 되니까, 메모지에다가 요즘은 이제 CBT니까 바로 이제 읽으시면서 뭐 중요한 그 뭐 매매계약이라든가 이런 사실관계 바로 이제 그 작성을 하시는데,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일단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 문제가 뭐 표지 있고, 그 다음에 그 저기 오늘 저 교재에서 이제 교재 페이지로 3페이지고 그 문제 페이지로 1페이지에 보면 앞에 문제 해가지고 뭐 날짜 나오고 의뢰인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는 항상 뭐 시험 보는 날짜였으니까 실제 변시에서는 뭐 26년 1월 뭐 얼마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의뢰인 나오고 변호사 이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막 이제 그 대충 읽고 막 뒤에 이제 그 자료들을 막 본단 말이죠. 그러면
원고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뒤에 자료를 보면 시간만 낭비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람 이름을 안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의뢰인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영상이 온 건지 김성환이 온 건지도 모르고 뒤에 기록 읽으면 복잡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너무 이렇게 마음을 조급하게 갖지 마시고, 일단 뭐 작성 요령에서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꼼꼼하게 읽어봐야죠. 뭐 특별하게 요구하는 작성 요령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18년도 1회차에서 그 작성 요령에서는 뭐 날짜는 이제 18년 6월 28일. 그러니까 항상 이제 시험 보는 날짜였잖아요. 그럼 이제 뭐 내년 26년 1월 며칠일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메모를 할 때 메모지에다가 메뉴에다가는 날짜를 써놓고, 왜냐하면 그게 날짜를 써놔야 내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뭐 소멸시효라든가 제철 기간, 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날짜를 꼭 생각하신 다음에, 그 작성 요령에서는 뭐 특별한 거는 없는데, 여기서 뭐 각각 기각되지 않도록 전부 승소하도록 작성하는 거고, 그다음 뭐 예상되는 주장 이런 것들은 미리 반박해라. 근데 이런 건 기록에 나온 것만 쓰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록형 같은 데서 물론 가끔 모의 시험 채점 기준표도 보면 당사자들이 주장하지 않았는데 법리적으로 인정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시는 교수님도 계시는데, 그건 뭐 그런 것까지 쓸 시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록에서 피고들이 얘기하는 것만 쓰자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뭐 175점 다 맞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기록형은 편차가 심하고, 그래서 이제 워낙 또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쓸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 나갖고. 그러니까 올해도 이제 그 저번 주에 뭐 합격 발표해서 이제 그 합격하고 오신 분도 보면,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저 시험 보고 바로 와가지고 뭐 이제 자기 기록형 망쳐가지고 민사 기록 때문에 떨어질 것 같다 이제 그랬는데, 그나마 이제 망친 게 민사 기록이니까 그래도 조금 희망을 가져보자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뭐 900점 살짝 넘어서 붙었는데, 근데 민사 기록 뭐 60 몇 점 맞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적표 나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민사 기록은 워낙 또 이제 편차들도 심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망할 것 같으면 이제 민사 기록에서 망하는 게 그나마 이제 나왔던 건데, 그래서 그분은 이제 다른 거 잘 왔으니까 민사 기록 60점 맞고도 68점인가 66점인가 맞고도 겨우 이제 900점 넘어서 살짝 붙었던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욕심을 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보면 이제 기록형 채점 기준표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피고가 주장하지 않은 것들도 답안지에 뭐 작성하는 게 있는데, 그건 작성 요령에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지 않는 한 굳이 쓸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피고들이 얘기하는 것 속에서 바쁘니까. 그래서 작성 요령에서 뭐 피고들이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리적으로 예상되는 거면 써라, 뭐 이런 말이 있으면 써야 되겠죠. 근데 그런 말이 없을 때는 그냥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만 판단해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게 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오히려 역효과 나가지고 뒤에 뭐 피고 한두 명 아예 통으로 못 쓰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굵직한 것들 놓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아주 기본적인 것들 뭐 소송 비용 가집행 순서 이런 것들 틀리지 않도록, 그런 게 오히려 더 중요하지, 뭐 완벽하게 너무 쓰려고 이제 하시다 보면 오히려 이제 그 오버가 돼가지고 뭐 시간 모자라거나 뭐 피고도 한두 명 아예 통으로 날리거나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쓰도록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제 그 거의 최고 답안 정도 수준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님들이 채점하실 때 이제 뭐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보면 최고 답안 수준에 거의 뭐 수석 답안도 봤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열심히 쓰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특히 민사 기록은. 그래서 어느 정도 틀에서 굵직한 것들만 맞춰주면은 이제, 그래서 가끔 뭐 매년 보면 175점 중에서 그 거의 수석하시는 분들이 한 130점 정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175점 총점에서 표준 점수로 거의 수석급들이 한 130점 정도 맞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한 100점 정도 목표를 하면 되는데, 보통 보면 한 이제 950점 정도로 합격하시는 분들도 봐도 기록형에서 뭐 기록형은 80에서 뭐 80에서 이 정도예요. 80에서 한 90 정도. 이 정도면 이제 무난한 점수고 미사 기록이. 그리고 뭐 한 70점대 후반, 뭐 70점 후반대도 많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너무 욕심낼 필요 없어요. 그래도 이 정도 받아도 이제 뭐 한 950점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뭐 60점 받고도 전체 한 920점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기록형에 투자할 필요 없어요. 그 문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너무 어렵고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만 커버하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건 뭐 한 100점 정도 맞아주면, 100점 원저리에서 맞아주면 가장 이상적인데, 이게 또 뭐 목표한다고 꼭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작성 요령 같은 걸 보시면서 그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작성 요령을 꼭 꼼꼼하게 읽어봐야죠. 특별하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뭐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그 3번 같은 거,
3페이지에 3번 같은 경우에 뭐 명백히 밝히고 있어서 예상되는 주장 이런 건 반드시 뭐 반박하는 거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8번 같은 경우에 이제 이미 발생한 부당이득금 이자 지송금에 대해서 다시 이자 지송금을 청구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복리 계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연체 차임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이제 매달 15일 날 100만 원씩 뭐 차임을 주기로 했다. 근데 안 줬으면은 원래 이제 100만 원의 지연 손해가 붙어야 되는데 그럼 계산하기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실무상으로도 그렇게 계산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이미 확정된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 뭐 저기 그 지연 손해가 확정이 됐다. 그럼 그거 자체에 대해서 지체가 되니까 그럴 땐 붙일 수 있지만 이렇게 뭐 안 붙여도 된다 이런 말이 없어도 꼭 붙여라 이런 말만 없으면 안 붙여도 되죠. 그 물리적으로 계산이 불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복리 계산하려면 뭐 이제 그 계산 자체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목록 같은 건 표시 같은 건 다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인용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것들은 큰 문제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 계속 반복해서 메모를 하실 텐데,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놓고 날짜 같은 거, 그다음 뭐 상계 같은 거 하면 뭐 날짜라든가 금액, 이율, 지원 뭐 기산점 이런 거 간단히 메모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는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꼼꼼하게 하면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바로 답안지에 쓸 수 있는 것들은 쓰시고 이제 한눈에 좀 사실관계 파악을 해야 될 것들은 뭐 메모를 간단하게 하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할 것인지는 그 여러분들이 좀 정해야죠. 그래서 앞에 이제 작성료로 쭉 읽은 다음에 상담 일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관할이야 뭐 찾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기록 페이지로 3페이지에 보면 상담 일지가 나오는데 보통 이제 상담 피고들이 한 6, 7명 나오잖아요. 실제 시험에서는. 그럼 이제 피고들 별로 이제 끊어서 상담 일지가 나오는데 뭐 어떤 분들은 뭐 피고 일 나오면 걔 것도 쓰고 뭐 다음 거 읽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건 뭐 본인 스타일대로 하면 되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게 있을 테니까. 근데 이제 상담 일지를 좀 여러 번 읽어가지고 이제 상담 일지 뒤에 이제 계속 그 자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원고가 김성환인지 뭐 저기 이영상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마음이 급하니까 상담 일지 대충 읽고 뒤에 기록을 막 본단 말이죠. 그럼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앞에 상담 일지를 여러 번 읽어서 어느 정도 이제 사실관계를 이제 이 정도 대충 그림을 그려놓고 의뢰인이 각각 쟁점별로 원하는 게 뭔지 이 정도를 그 파악해 놓고 뒤에 그 첨부 자료들을 봐야 돼요. 안 그런 상태에서 뒤에 뭐 매매계약서나 등기부 나오면 이게 누구랑 관련된 무슨 등기인지 여기 지금 토지가 서초동 토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논현동 토지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이제 뭐 서초동 토지와 관련된 쟁점인지 논현동 토지와 관련된 쟁점인지 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기록 보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급하니까 자꾸 그러니까 앞에 그 상담 일지를 한 2, 3회독 해가지고 당사자, 즉 원고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원고가 원하는 게 각 쟁점별로 원하는 게 물론 뒤에 이제 추가된 사실관계들이 나오지만 대충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뒤에 기록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급하다고 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해독하고 하면 사람 이름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보면 시간이 오래만 걸리고 이제 쟁점 파악이 늦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담 일지를 여러 번 읽어서 이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100점을 확실하게 넘을 수 있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반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반복을. 그러니까 뭐 시험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제가 뭐 항상 반복하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제가 이제 뭐 거의 최상위권으로 붙고 뭐 로클럽 준비해서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보면 사람 이름을 얘기하면 대충 무슨 사실관계까지 알 정도로 반복을 해요. 그 정도 하면 100점 충분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뭐 원고가 김성환인데 김성환 사건 하면은 뭐 대충 뭔지 이런 것들이 생각날 정도로 이제 그 정도로 반복하면 100점 충분히 나와요. 근데 대부분 시간이 모자라니까 뭐 그 정도까지 못 하시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뭐 학생들 뭐 연락돼가지고 뭐 공부하고 뭐 이럴 때 좀 보고 이제 추천할 때 보면 기록형은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특히 기록형은 이제 모의시험 기록형 뭐 많이 푸는데 뭐 변시도 그렇지만 이 사람 이름 얘기하면 대충 무슨 사실관계인지가 기억날 정도로 보시면 그러면 이제 100점 나온단 말이죠. 충분히.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까지는 반복을 해서 보셔야 돼요. 계속. 그래서 이제 메모해보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변목 기록형은 실제 변시보다 난이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번 본 것들이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잡아서 전체 메모해보고 청구 취지는 써보고 그다음 청구 원인은 그냥 큰 목차만 뭐 피고 누구에 대해 청구해서 큰 목차만 이렇게 대충 잡아보고 읽고 이렇게 가야죠. 그리고 아까 실전용으로는 총 8번 1년에 8번 있을 테니까 이건 꼭 빠지지 마시고 쓰셔야 돼요. 이게 뭐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니까.
그래서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3시간 동안 뭐 이렇게 문제를 쓸 만한 것 시간도 안 날 거고요. 부담스러워서 사례야 뭐 1시간 정도 해서 나중에 11월, 12월도 쓸겠지만 기록은 절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기록형도 일부러 마지막 사순환 때 3회를 집어넣은 게 이거 연습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신모 때 마지막으로 보고 기록형은 나중에 그 실제 시험장 가서 쓰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사순환 때도 집어넣은 게 사순환이 신모 이후에 가니까 11월 이때도 좀 쓰셔야 되고 계속 반복을 해서야 돼요. 그 정도로 반복을 해야지. 안 그러면 이제 보통 신모 시험 보고 그다음에 이제 1월 달에 시험 볼 때까지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답안지를 잘 안 써보는데 그러면 이제 실력이 확 떨어지는 게 기록형이잖아요. 그래서 기록형은 그 뭐야 10월 모의고사보다 성적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그게 안 써봐서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10월 모의고사 수준만큼도 유지를 못하고 가서 기록형 성적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메모를 할 때 뭐 이건 뭐 여러분들이 저기 자기 스타일대로 하면 되니까 결국은 이제 메모라는 건 기록이 한 40페이지 되지만 이것도 나중에 찾으려면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막 찾다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메모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할 거냐. 너무 자세하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너무 대충 하면 또 메모하는 의미가 없어지고 하니까 그런 건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이제 그 제가 뭐 샘플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 스타일대로 이제 좀 변형하든가 이렇게 가야죠. 그리고 나중에 복습할 때는 이제 뒤에 해설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설지를 읽으면서 역으로 요 얘기를 쓰려면 내가 기록에서 어디를 봐야 되는지 그런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상계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해설지에 보면 뭐 상계 적상 찾고 자동채권 찾고 수동채권 찾는데 해설지 읽고 이제 뭐 계산하는 거에 산수 문제니까 계산해보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의 적상의를 찾으려면 내가 기록 앞에서 얘네들이 뭐 상담 뭐 서로 내용 증명 주고받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서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역으로 이제 문제 아니 해설을 보고 역으로 문제에서 어느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 그런 걸 자꾸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기록에서 예를 들어서 등기부 나왔을 때 뭐 위에부터 꼼꼼하게 다 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빨리빨리 체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록을 찾아서 저 보통 보면 기록 이제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볼 때 내가 그 포인트 찾는 게 늦다. 그건 연습을 안 해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역으로 해야죠. 이제 해설을 보고 역으로 올라가 가지고 문제를 찾고 하다 보면 이제 그 기록에서 뭐 등기부라든가 뭐 이렇게 상담 일지라든가 뒤에 이제 뭐 내용 증명 중에서 안 읽어도 되는 부분들이 생기죠. 그런 것들은 감으로 찾는 건데 그건 뭐 자꾸 연습을 해봐야죠. 기록마다 좀 다르니까. 그렇게 이제 역으로 찾는 연습도 자꾸 하시고 그래서 반복을 많이 해서 특히 이제 기록형은 거의 외울 정도로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 이름 나오면 법률관계 외울 정도로 하시면은 뭐 이게 편차가 제일 심한 게 기록형이잖아요. 민사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목표를 뭐 100점 정도로 목표를 해서 그래서 물론 100점 맞기도 뭐 쉽진 않지만 그 정도 목표를 해가지고 하면 충분히 뭐 불가능한 점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 합격하시는 분들 보면 뭐 민사 기록형 보면 보통 한 70에서 한 80 정도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맞던데 그러면 그렇고 전체 뭐 저기 전체 총점이 한 900대 초반 뭐 900 초반 정도 나오던데 이 정도 맞고 그래서 그 정도도 뭐 되는 거니까 일단 뭐 목표는 이제 뭐 좀 안정적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한 100점 목표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좀 쓰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일단 요번 순환에는 이제 18년도부터 24년도까지 그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끝날 때쯤 실전 모의고사 한번 보실 거고 다음에 이제 진모 때 그다음 마무리 때 뭐 이렇게 하고 뭐 특강 같은 거 아까 얘기했던 거 뭐 일정 맞춰가지고 좀 할 거예요. 자 그렇게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저기 18년도 그 5페이지 보시면 교재로 5페이지 그러니까 뭐야 그 문제 페이지는 3페이지 보죠. 그러니까 문제 페이지로 불러드릴게요. 자 문제 페이지 3페이지 보면 이렇게 이제 상담 일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변호사야 뭐 이제 쓰면 되는 거니까 이제 원고가 누군지 봐야죠. 그래서 이제 원고가 그 원고 이름도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뒤에 자료 보면 안 돼요. 자 상담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요즘은 법률 관계가 이제 딱딱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1번에 보면 서초구 서초동 671 토지 관련 그러면 이게 뭐 토지별로 묶이거나 사람별로 묶이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럼 1번에 보면 김성환은 이 영상으로부터 서초동 대지에 뭐 등등을 보증금으로 정해서 임차를 했다. 그럼 이제 뭐 메모를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이제 옮길 때 만약 임대차 보증금이면 뭐 날짜 이런 것들 바로 입력하면 되니까 그런 걸 뭐 다 쓸 필요는 없을 거고. 그러니까 일단 처음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제 대충 해서 그 뒤에 희망사항까지 쭉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3-4번 읽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상담 일지를 한 5분 이상은 읽어야 돼요. 근데 다 그냥 한 번 쑥 읽고 그냥 뒤로 넘어가서 자료를 보잖아요. 그럼 오히려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 일지를 반복해서 최소한 한 5분 정도 충분히 읽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성환은 이 영상으로부터 이제
서초동 대지를 임차했다. 토지 임대차가 되죠. 지상에 철근 뭐 등등에 신축하고 상호로 등산복 의류 도매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상법이 문제되는가 혹시 이제 생각해보고 그다음 토지 전부가 건물의 대지로 이용되고 있다. 이런 말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편에 제가 써놓은 대로 그러니까 부당이득을 산정할 때 토지 전부 가격을 가는 거죠. 그래서 뭐 토지의 2분의 1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그 토지 임대료의 뭐 반 이렇게 될 테니까. 그다음 이번에 임대차 종료 후 김성환에게 건물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 받았다. 그럼 뭐 판결 받았다. 그러면 그리고 그 아랫줄에 확정됐다. 그럼 기판력이 문제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기록형은 거의 뭐 90% 쟁점이 실체법, 민법, 상법 쟁점인데 그다음에 이제 민소법 쟁점에 이미 출제가 된 것이 이런 이제 기판력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기판력 문제, 그 기판력에 걸리기 때문에 청구, 즉 소송물을 바꿔가지고 청구해야 되는 그런 형태는 벌써 뭐 2번인가 이상 출제가 됐죠. 실제 변시에서도. 그 확정됐다 그러면 이제 기판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영상이 김성환에게 건물 철거 소송에서 확정됐다. 그럼 이제 이런 것도 간단하게 이제 뭐 메모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건물 철거 확정, 철거해서 승소 확정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것도 이제 안 놓치죠. 안 그러면은 이제 그냥 눈으로만 읽으면 잘못하면 놓칠 수 있잖아요, 쟁점을. 그러니까 이제 CBT 되고 나서는 아예 메모 안 하고 이제 바로 쓰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러다 보면 이제 쟁점을 놓칠 여지가 있으니까 뭐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그림을 좀 간단하게 그려놓을 필요 있죠. 그래서 건물 철거해가지고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고 김성환은 차임을 지급해 오다가 17년 9월 19일 지급해야 될 월 차임 중 200만 원만 지급하고 그 후에는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이제 연체 차임이 19년 9월 19일까지 있고 그러니까 이제 17년 9월 20일. 그래서 17년 9월 20일부터 차임이 연체되고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어 같은 것도 여러 데 스스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연체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 메모라는 게 나만 알아보면 되니까. 저는 그래서 뭐 차임 같은 거는 이렇게 날짜 쓰고 X 이렇게 해놓으면 자기 나름대로 공식이니까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임대차니까 이제 20일부터 연체 차임이 있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차임 연체 이렇게 자세히 쓸 필요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나만 알아볼 수 있는 이제 표시 같은 걸 자꾸 만드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9년도에 200만 원만 지급하고, 그래서 200만 원만 지급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연체를 했다, 이거고. 그 다음 로마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서초동 671번지, 그러니까 서초동 토지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논현동 토지, 그 논현동 토지 관련해서, 그럼 법률관계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김성환은 논현동 대지를 낙찰받았는데, 그럼 이제 경매로 통해서 받았다는 거죠. 이 토지 외에는 미등기 상태인 등등의 단축 건물, 그래서 이제 미등기 건물이 있다. 낙찰받았는데 그래서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토지 전부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뭐 부당이득이면 전체 청구. 그래서 이번에 김태호가 토지 위에 뭐 이제 등등 단축 건물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러니까 김태호가 소유하고 있었죠. 근데 건물을 철거한 다음에 박상호와 함께 비용을 반반 부담해 가지고 건물을 신축했다. 그래서 이제 철거 후 신축했다. 그래서 이제 공동저당에서 이제 법정상권의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건물을 신축했고 김태호, 박상호가 한지민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한지민이 현재 상호로 음식점 운영하고 있다. 한지민이 건물 임차인으로 있는 거죠. 자, 3번에 보면 김성환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하고자 이제 이 사람들을 상대로 비워줄 것을 요구했는데 그러니까 의뢰인이 요구하는 게 건물 철거하고 토진도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3명은 거부하고 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물어봤더니 보증금 없이 토지를 임대할 때는 현재까지 500만 원이다 이거죠. 그럼 이제 차임 상당 부당 이득을 청구할 때 이제 500만 원이 기준이 되겠구나. 이제 그리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전부니까 500만 원이죠. 만약에 반을 쓰고 있다. 그럼 250을 기준하는 거고. 그런 게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법률 관계 양수금. 여기는 뭐 이제 총 3가지 법률 관계인데 그럼 양수금이니까 대법을 하고 있는 이소영은 뭐야? 상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도매학원인 최서진에게 그러니까 둘 다 상인인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답안지 쓸 때는 변론주의 원칙상 항상 직업을 써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형에서 청구원 쓸 때는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변론주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의 주장 책임이죠. 그러니까 상인이 원고는 뭐 상인이 최서진에게 이를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을 꼭 써야죠. 근데 뭐 메모할 때야 그냥 간단하게 상인 써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사업 자금으로, 그러니까 상행이라는 거죠. 사업 자금으로 1억 원을 대여했는데, 그래서 이제 1억 원의 이제 대여금이 있구나. 이제
최서진이 변제하지 않아가지고 11년 11월 20날 최서진에게 지급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여기도 이제 기판력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번에 김학연, 김학철은 13년 6월 4일 날 최서진의 이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보증했다. 13년 6월 4일. 그러니까 날짜 같은 거는 이제 간단하게 써놓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앞뒤 법률 관계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메모할 때 그래야지만 그게 한눈에 들어오지, 안 그러면 또 막 찾아야 되잖아요. 이게 또 마음이 급하면 어디서 분명히 봤는데 뭐 40페이지밖에 안 돼도 뭐 못 찾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메모할 때 좀 뭐 저기 해놓은 게 편하죠. 그 다음에 3번에 17년 4월 3일 날 김성환에 대한 등성부 의료 대금 지급을 위하여 김성환에게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통지를 했다. 17년 4월 3일 날 채권 양도가 됐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김성환에게 양도하고 최서진에게 통지, 그러니까 주채무자한테 통지하면 되잖아요. 그 통지까지 했다는 거고. 4번에 김성환이 이제 3명에게 양수금 지급을 구했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다. 여기 사실관계죠. 여기는 뭐 이제 그 유물모사는 그나마 좀 간단한데 그 세 가지가 크게 법률 관계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여러 번 읽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 정도 그림을 그릴 정도 됐을 때 뒤에 이제 자료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한 번 읽고 바로 넘어가지 말고. 그럼 이제 희망사항이 중요한데, 법리적으로 안 되는 거는 청구하면 안 되는 거고, 일단. 그 다음 해달라고 무조건 다 해주면 안 되잖아요. 법리적으로 안 되는 게 함정 문제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 뭐 누구한테는 청구하지 마라. 그럼 그런 것들은 이제 법리적으로 청구 가능해도 의뢰인 요구대로 그건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희망사항을 잘 봐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1번에 보면, 김성환이 현재로서는 서초동 지상 건물에서, 그럼 이제 첫 번째 법률 관계구나. 더는 등산복 등등을 어려우므로 건물의 가액을 최대한 받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지금 김성환이란 말이에요. 그 토지 임차인이죠. 그래서 그 건물의 가액을 최대한 받고 싶고, 그럼 뭐예요? 지매청을 행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뢰인의 요구사항은 뭐 다른 색깔로 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지매청을 행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토지 임대차니까. 그래서 건물의 가액을 최대한 받고 싶고 이영상에게 지급한 보증금을 최대한 받고 싶다. 그러니까 토지임대차니까 지상물은 매청구권하고 이 토지임대차에서는 뭐예요? 보증금 반환을 청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그러니까 의뢰인이 요구하는 게 두 개죠. 이건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둘 다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고.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논현동 그 토지에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하고 싶고, 뭐예요? 철거하라는 거잖아요. 철거. 그래서 철거 청구를 요구하는 거죠, 의뢰인이. 그래서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사용일을 받는데 필요한 소를 제기한다. 그러니까 철거 청구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 그래서 부당이득에 관한 청구죠. 이게. 그러니까 김성환이 아까 이제 낙찰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관계가 없으니까 건물 철거 부당이득. 뭐 전형적인 물청의 얘기죠. 물청 및 부당이득. 그 다음에 만약 토지의 신축 공사가 불가능하다면, 그러니까 뭐예요? 이 철거 청구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라는 얘기잖아요. 철거 청구가 가능한지. 그래서 신축 공사가 불가능하다면 사용이익이라도 반환받게 원한다. 그럼 이제 철거 청구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문제구나. 철거 청구 가능하면 철거하고, 안 되면은 부당이득이고. 그래서 철거 가능하면 철거 플러스 부당이득, 철거 안 되면 부당이득만. 그러니까 그걸 판단해야죠. 철거 청구가 되는지. 다만 김태호는 최근에 파산 면책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김태호에 대한 금전 청구는 가급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의뢰인 요구대로 그냥 안 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서진, 김학연, 김학철에 청구할 수 있는 금원을 지급받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금전 청구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금전 청구. 근데 여기서는 이제 최서진한테는 이소연이 이미 승소 판결 받고 원고가 뭐예요? 변론 종결의 승계인이기 때문에 소재기하면 각하당한단 말이죠. 최서진 부분은 기판력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 메모를 해놔야지 그런 걸 안 놓치겠죠. 물론 뭐 뒤에 그 당사자 주고받는 내용 중에 힌트가 나오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해서 이제 검토를 하고,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선에서 법률 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각각 쟁점별로 원하는 게 뭐구나 어느 정도 알 상태에서 뒤에 기록들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오히려 시간이 세이브가 되지.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원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원고 이름도 제대로 이제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보니까 누가 원고인지 막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가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기록 5페이지를 보시면, 그럼 이제 등기부 나오면 다 볼 게 아니잖아요. 그 등기부에 일단 주소를 봐야죠. 그래서 얘가 누구 건지. 그 맨 위에 보면 작은 글씨에 서초동 671번지. 그럼 서초동 첫 번째 법률 관계구나. 그럼 뭐 표제부 이런 거 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갑구에서 보면
지금 갑구에서 현재 소유자 순위번호 이번에 이영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왜냐하면 이제 지매청은 누구한테 행사해야 돼요? 토지 소유자에게 행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성환이가 지금 지매청을 요구하니까 이영상을 피고로 지매청 행사를 해야 되겠죠.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이영상이가 현재 소유자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다음 보신 김에 그 갑구 왼쪽 편에 순위번호 1번 밑에 가로 열고 전 2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예전 등기부의 2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90년대 말부터 이제 전산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등기부를 다 열어가지고 그 전산화를 다 시켰죠. 그럼 지금 뭐 다 100% 전산화 됐는데 그럼 옛날 걸 그대로 다 옮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마지막 소유자가 서영구란 사람이었는데 그거만 옮겨주면 되죠. 그래서 서영구가 2번 소유자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로 안에 전이가 앞에 등기부에서 이 사람이 2번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등기부 할 때 이제 찾는 거는 그 뭐 밑에 그 박스 밑에 보면 이하 여백 밑에 뭐 관할 등기소 이런 거 베끼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뭐 그다음에 등기 원인의 뭐 이제 등기 번호 그다음에 그 접수 날짜에 접수 재매토로 마친 뭐 이거 쓰죠. 그래서 현재 소유자가 이영상이니까 그 이제 그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이영상을 상대로 지매청 행사할 수 있겠구나. 이 힌트니까 나머지 뭐 표제부라든가 이런 거 볼 필요 없잖아요. 그 얘기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건물이고, 그 다음에 671번지. 그러니까 뭐예요? 원고 소유 건물이잖아요, 이거. 그럼 여기도 뭐 표제부 같은 건 큰 의미 없고, 갑구에 보면은 상식적으로, 자, 왼쪽 편에 보면 써놨는데, 보존 등기는 등기원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보존 등기는 뭐 등기원이 적지 않고, 등기법에 조문이 있어서, 그 나중에 이제 기록형 안기장 할 때 이제 집행법 따로 하지만, 그 등기와 관련 중요한 얘기들은 그 기록형 안기장 할 때 같이 할 거니까요. 그래서 올해 또 시험 문제도 뭐 기록 사례 문제에서도 뭐 등기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형 같은 데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부 이렇게 그려놓고 틀린 데 찾아봐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보존 등기인데 뭐 등기 원인을 뭐 어떻게 신축 뭐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죠. 틀렸어요. 그래서 이제 등기 원인을 쓰지 않아요. 보존 등기는. 그래서 소지권 보존 등기 김성환. 그러니까 김성환이 이 영상을 상대로 지매청 행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건물은 지매청이고 토지 임대차. 그럼 임대차 계약서 나오겠죠. 기록 7페이지를 보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표시에서 서초동 대지, 그러니까 대지니까 뭐예요? 임대차는 주인법, 상가법, 민법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은 주택 아니면 대부분 상가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법이나 상가법 넘어가서 토지 임대차는 아니 민법상 임대차는 거의 뭐 100% 토지로 내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상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겠구나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7페이지 있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이제 임대차 같은 거 다 메모할 필요 할 수 없으니까 페이지 번호 같은 거 좀 적어 두시면 되죠. 그 나중에 막 찾으려면 또 못 찾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보증금 이런 거 다 쓰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필요한지 모르는 거니까 그 이제 임대차 계약서는 뭐 7페이지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페이지 번호 같은 거 간단하게 해놓으면 되죠. 그래서 보증금 5억 원이고 월세 300인데 매월 19일 후불이고 자 그러니까 선불인지 후불인지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판단하면 하루가 더 들어가거나 하루가 한 달치가 빠지거나 더 들어가거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17년 9월 20일부터 아까 9월 19일 날 200만 원만 줬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300인데 200만 원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다 추가로 해서 이제 300만 원인데 200만 원만 줬구나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앞에 상담 일지까지는 그런 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꾸 추가로 메모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17년도 9월 19일 날 저 차임 중에서 200만 원만 주고 그 이후는 안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300 중에 200 줬으니까 9월 29일자에 이제 100만 원 밀린 거고 그 이후로 계속 연체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뭐 잔해금 뭐 등등 지급받았다. 그다음에 임대차 기간이 있으니까 이런 거 다 메모하기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페이지만 적어 놓고요. 그런 얘기를 보면 되겠고. 그 다음 4조는 뭐 계약으로 인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전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 없어도 원래 민법상 임대차는 뭐예요? 629조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죠. 양도전제하려면. 그 다음 뭐 이런 것들이 뭐 계약서에 뭐 특약사항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 넘어가서 아까 여기 이제 건물 철거 승소학적 판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판결문이 나온 거죠. 그래서 판결문이 8페이지 있죠. 그러니까 판결문도 뭐 가끔씩 많이 나오는데 이제 뭐 법원 판결에 사건 번호 나오고 원고 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원고 이영상 피고 김성환이니까 이 철거 청구 판결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 변종일이 18년 3월 5일. 만약에 이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김판혁의 표준 씨가 그 18년 3월 5일이겠죠.
그래서 그다음 판결 선고는 언제 됐고, 이제 뒤에 이제 뭐 확정됐는지 이런 게 나오는데 확정되면은 만약에 이대로 확정되면은 변종일이 18년 3월 5일 기판형의 표준시가. 그래서 판결 주문이 뭐예요? 피고는 원고에게 뭐 지상 뭐 등을 철거하라. 그래서 철거 소송에서 승소 판결 받았죠. 소송 비용 뭐 가중평됐고. 그래서 청구 취지가 주문과 같다는 건 이건 뭐예요? 결국은 원고의 청구 취지가 주문과 같다는 건 원고가 100% 승소했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 편에 제가 써놓은 대로. 그러니까 판결문에서 쓰는 청구 취지는 우리가 그 저기 소장에 쓰는 청구 취지랑 방법이 달라요. 거기 또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그래서 판결문에 쓰는 청구 취지는 왜 쓰냐? 그러니까 기각되는 부분을 특정하지 않고 그냥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각되는 부분을 이제 청구 취지랑 비교하기 위해서 청구 취지를 판결문에 쓰는데 우리가 소장에서 쓰는 청구 취지랑 방식이 달라요. 우리가 청구 취지 뭐 주문 같다 이런 거 절대로 안 쓰잖아요. 근데 또 시험장 가지고 그거 모르면 또 판결문에 써 있는 청구 취지 보고 이거 왜 이렇게 썼지 하고 내가 또 잘못 알고 있었나 보다 이제 헷갈리고 이러시면 안 되고 판결문의 청구 취지는 이제 우리가 쓰는 방식하고 달라요. 소장에 쓰는 거하고 다르고. 그래서 이제 그 9페이지에 결국 이제 임대차가 종료해서 철거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것도 간단하게 봐야죠. 그래서 원고가 등등 소유하고 있고 피고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제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고 그러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거 인도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다툼 없는 사실 가지고 이제 결론내고 이에 대해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했고 묵시 갱신됐으니까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항변한다. 묵시의 갱신에 항변이 들어왔죠. 그다음 살피건대 을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적 취지를 종합하면 임대차 기간 등등에서 임차한 사실 인정할 수 있으나 뭐 또 그 갑제1호증 기재 등등을 종합해 보면 갱신 청구했는데 거절했다. 그러니까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기간 만료로 종료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철거가 된 거고요. 넘어가서 그다음에 그 8페이지 왼쪽 편 보세요. 8페이지 왼쪽 편에 그 왼쪽 편에 코멘터리 부분 보면 상담일지 아까 확정됐단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일지를 보면 의뢰인이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서 18년 4월 15일에 판결이 확정됐다. 그게 상담일지에 있었어요. 그럼 이제 확정되면은 변종일인 그 판결에 있던 18년 3월 5일이 기판형의 표준시가 되죠. 그래서 18년 3월 5일이 이 사건의 기판형의 표준시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뢰인이 확정됐다고 얘기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저 세 번째 쟁점에서 이소연은 뒤에 나올 텐데 확정 증명원이 별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기판력이 문제가 될 때 확정이 될 때는 이렇게 당사자들이 언제 확정됐다라고 말을 하든가 아니면 확정 증명이 나오겠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해두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 기록 10페이지로 오셔가지고 자 기록 10페이지에 그러니까 내용 증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뭐부터 봐야 돼요? 당사자를 먼저 봐야 돼요. 누가 누구한테 보냈는지 먼저 봐야죠. 내용을 먼저 보실 게 아니라.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보냈는지 그래서 이 어디와 관련된 이제 내용 증명인지 이런 거 봐야죠. 그럼 발신이 김성환, 수신이 이영상이니까 저 첫 번째 법률 관계구나 라고 할 수 있죠. 1번에 갱신을 거절하여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묵시 갱신이 안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됐으므로 비워줘야 된다. 그러니까 종료는 다툴 수 없다는 거고. 그래서 2번에 가셔가지고 신축한 진상 건물의 매수를 알고 있다. 그래서 정식으로 귀하에게 지매청을 행사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진상 건물의 시가 생각하는 3억 원하고 그다음에 통고서를 귀하가 받은 다음 날로부터 지연 손해금. 근데 이건 동시행 관계니까 지송금 배척이 되겠죠. 이런 거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지매청에서 지금 의뢰인 요구하는 게 3억이잖아요. 그래서 3억 플러스 지송금인데 근데 지송금은 인정이 안 되니까 동시행 관계니까 3억만 청구해야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 3번은 뭐예요? 임대차가 종료됐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구한다. 그래서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깨끗하게 토지를 넘겨줄 것이다. 그 임대차 종료니까 이것도 동시행으로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지매청하고 보증금 반환인데 지매청의 청구 금액을 3억으로 주장한 거죠. 그럼 3억이 되느냐 이런 거 봐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지연 손해금은 안 된다. 그런 거 놓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록 11페이지 여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가 같은 경우는 실제 실무에서야 시가 감정을 하지만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중개사들이 이거 얼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면 이제 감정평가서가 나오든가 둘 중에 하나로 나오죠. 그럼 여기 사실확인서에서는 그 세 번째 줄에 18년 4월경부터 시가가 3억 원이다. 그럼 이제 3억 그대로 인정해 주면 되죠. 3억 원. 그렇게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기록 12페이지.
그럼 뭐 답신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누구한테 보냈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이영상이가 김성환에게. 그럼 이제 첫 번째 법률 관계죠. 그래서 1번에 보면 귀하가 보낸 통고서는 언제 받아봤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매청은 형성권이니까 매매계약 성립 시점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왼쪽 편에 그 제가 써놓은 대로 왼쪽 편 첫 번째 그 코멘터리를 보시면 18년 5월 4일 받았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때 지상물 매수청권이 도달했기 때문에 그때 매매계약이 성립된 거죠. 그러니까 18년 5월 4일자 매매를 이런 얘기를 써야 되잖아요. 청구 취지에. 청구원에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날짜는 동그라미 해놓고 이런 걸 표시를 해놔야죠. 그래서 이제 18년 5월 4일. 그래야지 시간도 세이브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게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역으로 이제 해설지 보면서 이 날짜를 어디서 찾아야지 이런 것처럼 연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표시가 그러니까 내용 증명에 도달하는 건 이런 형태로 언제 잘 받아봤습니다라고 나오든가 아니면 우편물 배달 증명서가 나오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렇게. 왼쪽 편에 써놓은 대로. 그래서 여기서는 5월 4일을 이렇게 찾는구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번에 가서서 뭐 건물만 철거되면 토지가 당연히 비워지는 줄 알고 철거 청구만 했는데 최근에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다. 근데 뭐 등등해서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에 보면 이제 건물 대금 말하는데 철거 승소 판결 받고 판결이 확정됐고 그 아까도 나왔죠. 4월 15일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건물 대금 묻는다는 것은 판결이 반한다. 그러니까 기판력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상되는 주장으로서 기판력 이런 것들도 여기다 뭐 써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성환이가 이 영상을 상대로 이제 두 가지 청구하는 거죠. 지매청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증금을 청구하는 건데 보증금. 그러니까 색깔 달린 펜 같은 거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또 따로 쓰면 또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얘가 이제 뭐예요? 지금 기판력이 이게 건물 철거니까 이제 기판력에 저촉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주장 이렇게 써놓으면 되잖아요. 아니면 뭐 별도로 뭐 이렇게 쓰시는가. 그럼 여러분들이 편할 대로 자기 편하게 이제 뭐 어떻게 쓰는 게 편한지를 이제 본인들이 판단하면 되죠. 그래서 지매청과 관련해서는 건물 철거가 났기 때문에 기판력 저촉이다. 이제 이렇게 메모해 놓으면 되겠고 그 예상되는 주장으로 이거 검토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누락하면 이제 저 배점에서 감점 당하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기판력이고 3번의 세 번째 줄에 귀하는 차임을 2번 이상 연체했기 때문에 지급 구할 수 없다. 그래서 차임 연체에 따라서 차임 연체하면은 이제 지매청 안 되잖아요. 우리 판례에 따르면. 그래서 차임 연체됐다. 이게 예상되는 주장으로 두 가지 체크하는 거. 이렇게 이제 기록에 나온 것만 메모해 놓고 그것만 검토하자는 거죠. 이제 그거 검토하기도 바쁘니까. 그 다음 4번에 건물대금 보증금을 지급할 사정이 있더라도 보증금에 대해서는 지급금지 명령. 저기서 이제 박은수가 나온단 말이죠. 압류 추진 명령가 뒤에 나와요. 그래서 지급금지 명령 받았다. 그럼 이제 그 뒤에 나오겠죠. 여기까지 지금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급금지 명령. 지급금지 명령을 받았고 그 외에도 건물인도와 등기 토지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한 푼도 줄 수 없다. 이런 게 뭐예요? 동의항이잖아요. 동의항. 나도 받기 전까지는 못 준다. 이런 거 다 전부 다 동의항이죠. 그 다음에 차임은 당의 공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예상되는 주장으로 다 검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빼먹지 마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기록에도 안 나타나는 거 찾아 쓰고 그럴 시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록에 나온 것들을 꼼꼼하게 이제 요거를 별도로 메모를 하시든 아니면 이 영상에 뭐 밑에다 간단히 써놓으시든 해놔가지고 그걸 이제 바로바로 이런 것들은 메모 안 하면 놓친단 말이에요. 자꾸 뭐 중요한 쟁점 빼먹죠. 그래서 그럼 여기까지 이제 아까 지역금지 명령에 박은수 이름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기록 13페이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서울 동부지방법원 결정에서 사건 번호 타채,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이 그러니까 타가 그 강제 집행이거든요. 근데 이제 채는 뭐겠어요?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이어서 타채예요. 그래서 압류 추심. 그래서 채권자 박은수, 채무자 김성환, 제3채무자 이영상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결정 주문 보면 결정 주문 세 번째 줄까지가 이게 압류 명령이에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기 채권을 압류한다. 그럼 압류 효력으로서 뭐예요?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급금지 명령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줄은 뭐예요? 채무자한테 처분금지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그 세 줄이 이제 압류 명령이에요. 그 다음 채권자는 압류 채권 추심할 수 있다. 이게 뭐 추심 명령인 거고. 그러니까 이름은 명령인데 재판의 실질은 결정이잖아요. 그 메뉴에 보면 결정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름은 명령인데 실질은 결정이에요. 그 다음에 청구 금액은 뭐예요? 왼쪽 편에 제가 써놓은 대로 박은수가 김성환한테 갖고 있는 게 청구 금액이죠. 그럼 이제 압류를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거나 뭐 저당권에 의한 물상대입권 행사하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구 금액 가로 안에 있는 게 이게 집행권원이죠.
공증인가 뭐 등등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가지고 박은수가 김성환한테 1억 원 받을 게 있다 이거고. 그래서 이제 압류하게 된 건원은 이제 공정증서 가지고 이제 강제 경매처럼 한 거죠. 그다음에 이유는 뭐 이제 채권자가 청구 금액을 변제받기 위해서 집행력 있는 등등에 기초한 압류 추심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이제 피압류 채권 어디 나와요? 다음 페이지 14페이지 나오죠. 그래서 이 채권의 표시가 뭐야? 피압류 채권, 즉 김성환이 이영상한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억 원 아래 임대차 계약에 기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한테 가지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이니까 당연히 송달 증명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자꾸 보다 보면 당연히 이제 나와야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예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기록 15페이지 보면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은 이제 뭐야 항상 제3채무자에게 송달됐을 때가 효력 발생 요건이죠. 그럼 여기 이제 압류 추심이니까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되어 있고 송달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날짜가 똑같이 18년 3월 15일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요게 18년 이제 3월 15일 날 압류 추심이 송달이 돼서 효력 발생 시점이 3월 15일이죠. 이것들. 그러니까 날짜 같은 건 메모를 해놔야 선으로 판단하기 쉬우니까. 여기는 뭐 동시에 도달됐으니까 18년 3월 15일이니까 문제 없고 채무자한테 도달됐고 제3채무자한테 도달됐죠. 자, 왼쪽 편 보세요. 자, 추심 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했을 때 효력이 생겨요.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에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추심 명령, 전부 명령 모두 다 이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됐을 때가 효력 발생 요건이고 채무자한테는 송달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다만 전부 명령만은 반드시 송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거 전부 명령을 제외하고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 보존 처분, 뭐 압류, 가압류 다 마찬가지인데 채무자한테는 송달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왼쪽 편에 나오죠. 전부 명령은 채무자에게도 반드시 송달돼야 돼요. 왜냐? 전부 명령 후속 절차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정돼야 효력이 생기는데 언제 확정되느냐? 즉시 항고권자 실판 거임에서 김성환이죠. 즉시 항고권자의 즉시 항고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즉시 항고권자가 즉시 항고 안 하면 일주일 지난 순간 확정. 즉시 항고해가지고 이기면 뭐 전부 명령 효력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패소 확정되면은 그때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대로 소급해요. 그래서 전부 명령만은 반드시 채무자에게도 송달이 돼야 되고 나머지는 채무자에게는 송달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어느 경우든 효력 발생 시점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됐을 때라는 거고 그것도 뭐 자주 나올 테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6페이지로 가셔서 그럼 여기까지가 뭐예요? 이 서초동 토지와 관련된 두 가지 법률 관계가 끝난 거죠. 그 다음 16페이지는 이제 노년동이잖아요. 이 두 번째 법률 관계. 그래서 노년동의 법률 관계를 보면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년동 토지인데 그러면 뭐 표제보 볼 필요 없을 거고 갑구 1번에 이경영에서 2번에 김태호 그다음에 3번에 보면 황상현이 토지 건물의 공동 저당권자였다가 경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기부를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경매할 때 임의경매 개시 결정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압류 등기잖아요. 그 지워져 있는 3번에 보면 임의경매 개시 결정에서 등기 원인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임의경매 개시 결정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제 황상현이라는 사람이 서울중앙에다 경매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경매 판사님이 개시 결정 내려주죠. 그럼 법원 사무관이 등기관에게 촉탁서를 보내면 이렇게 등기가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경매 절차 진행돼서 뭐예요? 4번 김성환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4번에 보면은 등기 원인에 18년 4월 17일 임의경매 매각이고 그 다음 왼쪽 편에 4월 18일 날 등기가 됐죠. 그럼 김성환이 소유권 취득한 시점 언제예요? 4월 17일이란 말이죠. 18일이 아니라 17일부터 소유자가 되죠. 187조 물권변동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김성환 명의로 4월 18일 날 등기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3번을 지운단 말이죠. 그래서 맨 밑에 순위번호 5번에 보면 말소 등기는 그냥 지우기만 하면 이게 왜 말소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밑에다가 말소 사유를 기재를 하죠. 그래서 5번에 보면 3번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말소, 등기 원인에 보면 4월 17일 임의경매를 매각이죠. 그래서 이제 4월 17일 날에 이제 소유자 김성환이 취득하고 그때 이제 황상현도 목적 달성했으니까 지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3번 같은 걸 우리가 그냥 압류 등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7페이지 기록에 을구로 가서 보시면 요것도 이제 그 객관식 할 때 말씀드린 대로 그 기타 사항 맨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 담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동그라미 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 담보가 표시가 되죠. 지금 황상현이 토지와 건물을 다 담보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공동담보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 공동저당할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후순위 저당권자들은 위에 공동담보가 있으니까 본단 말이죠. 그럼 이게 채무자거냐 물복거냐 해서 그런 거 다 고려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나왔을 때 이제 선택형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그래서 공동담보, 그래서 보면 논현동 뭐 등등 지상 이렇게 해서 그냥 토지와 건물을 다 잡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황상현이라는 사람이. 그러다 이제 여기는 토지니까 왼쪽 편에 아까 16페이지 보신 대로 경매가 됐으니까 토지 건물 다 말소가 된 거죠. 날짜도 다 똑같잖아요. 여기고. 그래서 왼쪽 편에 코멘터리 써놓은 대로 아 황상현이 공동 저당권자였구나 이렇게 할 수 있고. 네, 넘어가셔서.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이게 뭐예요? 철거하고 신축했다고 그랬죠? 철거 신축. 그러니까 처음에는 황상현이 토지와 건물을 다 잡았는데 그 2003년도 전합체 판결 얘기하는 거죠. 토지와 건물의 공동 저당권자였는데 그 이후에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는데 뭐예요? 추가 저당을 안 해줬잖아요. 추가 저당. 그러면 우리 판례가 전체 가치 고려서에 따라 법지 성립 안 한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철거 청구가 가능한지와 관련해서 법지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 2003년도 전합체 판결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18페이지에 있는 등기는 뭐예요? 이거는 옛날에 철거되기 전에 등기잖아요. 그래서 황상현이가 저당권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사실관계가 확정이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보면 이것도 뭐야 이제 이런단 말이죠. 그거 하다가 이제 시간 가잖아요. 그러니까 18페이지에 보면 논현동 13-7번지 위에 건물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에 황상현이 담보로 2개 잡았다가 김태호가 뭐예요? 철거하고 박상호하고 투자해서 신축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축 건물은 지금 미등기 상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18페이지에 있는 게 갑구 소유권 보전 김태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을구 순위번호 1번에 이제 뭐야? 근저당권자 황상현이고 공동담보.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황상현이 토지하고 김태호 단독 건물을 공동저당 잡았다가 김태호가 이거 철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까 상담일지에서 철거하고 박상호하고 같이 투자해서 2분의 1씩 신축했단 말이죠. 근데 신축 건물에 황상현한테 추가로 저당권 설정해 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2003년도 전합체 판결에 따르면 법정지향권 성립 안 하죠. 이제 그런 법률 관계예요. 그걸 이제 기록형에서 이렇게 내는구나 이렇게 보셔야죠. 그 다음에 19페이지 가서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김태호가 이제 김성환한테 답변서를 보냈죠. 그러니까 이제 철거 부당이다 이런 것도 이제 보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김태호가 이제 답변을 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귀하가 18년 4월 25일에 보낸 통고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지를 줄일 목적으로 출제자들이 김성환이 김태호한테 보낸 내용을 이제 아예 삭제를 했잖아요. 그리고 간단하게 여기서 건물에 나가려는 요구와 건물의 사용에 관한 요구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철거 청구 부당이득 청구를 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18년 4월 29일 날 받아왔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법정지상권 그러니까 뭐예요? 예상되는 주장으로서 여기다 이제 법지 이거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법정지상권을 주장하겠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예상된 주장 뭐 앞에다 저처럼 이렇게 표시를 하든가 해가지고 써놓으면 이제 그거 놓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 법질 행사할 수 있다고 들었다. 그리고 박상호에게 1억 5천 받고 지분을 넘겼고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청구도 나한테 못한다. 그래서 이제 뭐 지분을 이전했다 이거죠. 지분 이전. 그래서 이제 박상호가 2분의 1 다 갖고 있긴 하죠. 그래서 이제 김태호한테는 철거 청구도 못하고 아까 뭐 금전 청구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태호는 여기서 이제 피고가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다음에 20페이지 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분을 넘기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김태호, 박상호 나오죠. 갑과 을이 2분의 1씩 투자해가지고 15년 4월 20날 논현동 시상 등등에 건축을 했는데 그래서 아까 철거하고 건축했죠. 을이 갑에게 지급하고 지분의 2분의 1 일체를 양수한다. 그 다음에 미등기 건물이므로 미등기구나. 그 미등기 매수인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죠. 그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분이 지금 이제 그 15년 4월 20일자로 이제 넘어갔다. 이렇게 할 수 있죠. 4월 20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뒤에 이제 기록 보면서 이제 메모하는 게 조금씩 추가되잖아요. 그 다음 이제 21페이지 기록에서 뭐 마찬가지죠. 박상호한테도 똑같은 내용 증명 보냈구나. 1번에 4월 25일 날 보낸 통고서는 받아봤다. 2번에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이기 때문에 법지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지금 법지를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박상호도 예상되는 주장으로서 법지. 그 다음 3번에 토지 사용 이익을 반환하고 하는데 임차인 한지민이 건물을 전부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임차인은 토지를 점유하는 게 아니니까 저에게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틀린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예상되는 주장을 써야죠.
반환한다고 하더라도 미등기 건물인 뭐 등등을 김태호가 2분의 1씩 투자해서 신축했고 양수에서는 아직 건물 등기하지 않기 때문에 반만 부담한다. 그러니까 법지가 성립한다. 그 다음에 한지민이가 점유하고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2분의 1만 부당이득 반환금으로 부담하겠다. 이제 세 가지 주장이죠. 그럼 세 가지 주장 판단하면 되는 거고. 특히 이게 이제 불가분이다, 뭐 부진정 연대, 뭐 최근 판례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요. 22페이지 가셔서 그럼 또 한지민도 나올 거 아니에요. 발신인 한지민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지상 건물에서 장사하는 한지민이다. 귀하가 보낸 통고서를 받아봤다. 이번에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정당하게 임차를 해가지고 사용하고 사업자 등록까지 맞춰서 상가법상의 대항력을 갖췄기 때문에 못 나가겠다. 그거. 그래서 뭐예요? 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토지 점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건물의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퇴거 청구해서 대항할 수 없죠. 자, 그래서 또한 최악의 경우에 나가는 사정이더라도 보증금 반환받기 전까지 나갈 수 없다. 그게 뭐예요? 보증금 동의항이잖아요. 그래서 보증금에 이제 동의항 항변을 한 것이구나. 이제. 그 이제 한지민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예상되는 주장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3페이지. 그럼 이제 한지민과의 임대차인데, 그럼 여기까지 볼 때 여러분들 문제를 읽으면서 이게 공동저당인데 추가 저당이 안 되니까 법지가 안 되는 사안이구나. 그러면 이제 뭐예요? 얘는 어차피 나가는 거니까 한지민과 박상호, 김태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자세히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23페이지 기록은 안 봐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둘이 이제 그 한지민하고 밑에 당사들 보면 김태호, 박상호가 한지민한테 임대차 준 건데, 이거는 한지민이 대항력권을 갖춰도 어차피 퇴거 청구하면 그냥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 임대차 계약이 뭔지 이런 것도 고려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동시항벽권은 원고한테 주장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얼마인지 이건 원고가 신경 쓸 것도 아니니까 그런 걸 알면 23페이지 기록은 안 봐도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죠. 예, 그런 건 이제 해설지 보면서 이제 익히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사업자 등록 있어봤자 대항력권 구비해봤자 이제 건물의 존재 자체가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 못하니까 퇴거해야 되잖아요. 뭐 자주 나왔던 얘기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도 안에 자세히 볼 필요가 없잖아요.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법률관계. 그 다음 25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자, 채권 양도. 그래서 이소연이가 채무자 최서진, 양수인 김성한. 그래서, 그래서 채권 양도에서, 이제 그 아래 바로 위에 양도인과 양수인은 채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6페이지. 항상 통지서 나오면 누구부터 와야 돼요? 통지인이 누군지. 왜냐하면 양도인이 통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도장에 보면 통지인 이소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죠, 일단. 그래서 이제 양도인이 통지해야 되니까 그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맨 밑에 그 고딕체로 되어 있는 게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발송했다. 확정일자 통지구나. 이렇게 된 거죠. 여기는 뭐 우열관계는 문제 안 되는 사안이지만 요게 이제 확정일자부 통지잖아요. 그 얘기고. 그래서 이제 채권 양도 통지서는 통지서의 명의인이 누군지, 그 다음 밑에 확정일자로 갔는지 보통 우편으로 갔는지 그 확정일자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27페이지 기록 문제로 27페이지 보면 누가 받았는지를 봐야죠. 그래서 뭐예요? 최서진 본인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주채무자한테만 통지만 되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달은 아까처럼 잘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다고 얘기가 나오든가 이렇게 배달 증명원이 나오든가 둘 중에 하나죠. 그럼 이제 배달 연월도 여기는 뭐 큰 문제는 없지만 4월 9일 날 배달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배달 연월이라고 누가 받았는지 이런 거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8페이지 기록 와서 양도되는 채권의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자세히 쓸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페이지 번호만 메모해두면 되죠. 그러니까 원고가 양수받은 차용금 채권이 이제 28페이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그 28페이지 써놓고 이런 것들은 이제 기록 쓸 때 바로 베끼면 되니까 굳이 뭐 1억 원 이자 이런 거 다 쓸 필요 없죠. 그래서 차용인은 차용이 운영하는 컴퓨터 도매 사업 자금으로 대여자로부터 뭐 등등이죠.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상인인 사안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소연이 승소확정 판결을 받고 넘겨서 변정 후에 소송물에 쓴 게 사안이죠. 그럼 기록 29페이지에 보면 남부지방법원 판결에서 가단 대여금 사건 원고 이소연 피고 최서진인데 여기도 1심으로 끝났기 때문에 변론 종결일이 기판역의 표준시예요. 그러니까 12년 2월 28일이 기판역의 표준시. 그래서 주문을 보면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0년 1월 4일부터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왼쪽 편의 차용증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변제기가 10년 1월 3일이었으니까 1월 4일부터 이제 언제까지는 연 6%에 그게 이제 소장보험 송달일까지예요. 그 뒤에 나오겠지만 다음 날로부터 다가는 날까지는 소촉보 그 당시 20%였으니까. 그다음 청구지 주문과 같다. 여기도 전부 승소했나 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판결 이후로 보면 청구 원인으로 피고는 뭐 그 아까 차용증 내용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09년 1월 5일 원고에게 1억 원을 이자 6% 넘어가서 변제기 연재로 차용했고 변제기까지 이자는 지급했는데 원금하고 변제기 외 지송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데 피고는 150조 자백 간주가 된 거죠. 따라서 이제 원고에게 대여금 1억 원 및 이자는 줬다고 했으니까 변제기 다음 날인 1월 4일부터 소장 부분 송달이 및 기록상 명백한 이런 것들이 판결문에서 이렇게 쓴단 말이죠. 판사님 판결문 쓸 때까지는 이제 소장 부분이 언제 송달인지 날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까지는 6%에 다음 날로부터 다음 날까지는 소적법상의 20% 비율의 지급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31페이지 요대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대로. 그러면 이제 요 아까 변종일이 기판형의 표시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당사들이 확정됐다고 말을 하든가 아니면 확정 증명이 나오든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넘어가셔가지고. 그래서 요게 또 이제 소멸시효가 문제되는데요. 소멸시효가 문제돼서 32페이지에 최소 이제 이소연 귀하. 그러니까 뭐 항상 서류 나오면 누가 누구에게 이게 포인트니까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김학연, 김학처 이 연대 보증인들이 각서를 써주죠. 최서진이 귀하에 대해서 차용업 채무를 부담하므로 이에 따른 서울 남부지방법원 판결에 기한 지급 채무를 귀하에게 보증하기로 각서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 보증이냐? 왜냐하면 이제 보증한다고만 돼 있지 연대 보증이란 말이 없잖아요. 근데 상사 채무니까 연대 보증이다. 뭐 이런 것들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얘네들이 다른 기록에서 나오겠지만 뭐 최고 검색 항변권 이런 거 한단 말이죠. 그럴 때 니네는 연대 보증이니까 최고 검색 항변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 뭐 여기는 큰 문제는 없지만 그 다음에 이제 33페이지 보면 자 요게 이제 소멸시효 그 마지막 쟁점에 소멸시효가 문제되니까요. 귀하가 번에 17년 11월 4일자 대여금 최고서는 17년 11월 6일 잘 받아왔다. 그러니까 이 최고로부터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그 소장 작성일이 18년 6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6개월이 지나서 최고로서는 중단 못 시켜요. 그래서 이제 소장 작성일을 항상 염두에 두시라는 거죠. 자, 귀하가 양수한 대여금을 갚으라고 했는데 뭐 채무가 있음을 깨끗이 인정하며 얼마 전에 3,200만 원을 공탁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채무 승인, 뭐 시효기의 포기 이런 것들 문제될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형편이 나아진 대로 반드시 변제, 뭐 추가 변제하기 다 승인한 거잖아요, 전액을. 다만 이소연이 저를 상대로 소재기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귀하가 다시 청구할 이유는 없다. 이제 뭐 기판력의 문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상되는 주장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그 변종의 승계인의 문쟁점을 집어넣으신 거죠. 그 다음에 34페이지 이제 공탁서 처음 나왔으니까 메뉴에 금전 공탁서 변제 등 해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 법령 조항, 근거 조항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민법 487조 변제 공탁. 뭐 공탁법상의 공탁을 시험 문제 내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 법령 조항으로 민법상의 공탁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럼 공탁자 나올 거고, 그다음 피공탁자 반드시 쓰게 돼 있죠. 다만 이제 상대적 불합치 공탁은 가능하고, 뭐 갑돈을 이런 식으로. 그다음 토지 수용에서는 어차피 이제 그 수용 그 소유자를 못 찾으면 절대적 불합치가 예외적으로 가능하고요. 공탁 금액 됐고 공탁 원인 있잖아요. 공탁자는 피공탁자에게 변제하려고 했으나 피공탁자가 수령을 거부함으로 변제 공탁한다 이렇게 된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이 공탁서가 피공탁자에게 송달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말 없이 받으면 다 이제 변제로서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공탁 원인을 인정한 것이 되는 거고. 그래서 공탁금이 납입이 됐다. 그럼 맨 밑에 날짜를 보면 17년 11월 3일 날 공탁금이 납입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적법하면은 피공탁자가 찾아가지 않더라도 11월 3일자로 변제 효과가 생기는 거죠. 만약에 찾아갈 때 변제 효과가 생긴다고 하면 일부러 늦게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건 상관없이 공탁이 적법하면은 11월 3일자로 효력이 생겨요. 실제로 찾아갈 때 생긴다고 하면 뭐 다 늦게 갈 거 아니에요, 일부러. 그래서 이때는 11월 3일이다. 만약에 적법하다면 그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35페이지에 김성환이 김학연, 김학철을 상대로 이행 요구. 그래서 이제 보증인들 상대로 채무자 최선인에게 촉구하는 11월 4일자 대여금 최고서를 보냈는데 11월 8일자 답시를 통해서 변제해서 아까 뭐 다 갚는다고 했잖아요. 그래놓고 지급 안 하고 있다. 따라서 지급을 촉구한다. 그럼 뭐 최고를 한 거잖아요. 요구서 보낸 게. 그래서 넘어가서 36페이지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줄에 이행 요구서는 17년 12월 6일 날 잘 받아봤다.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제 최고인데 그로부터 소장 작성일이 6개월이 지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최고로서 효력은 없다. 이거고.
그다음 2번에 저희들에 대해서는 채권량도 통지한 바가 없으면 자주 나오죠. 주채무자한테만 통지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상되는 주장으로 이제 첫 번째 뭐예요? 자기들이 이제 채권량도 통지를 못 받았다 이런 것들 그런 건 식으로 이제 메모를 하시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 3번에 최서진의 판결을 받았더라도 보증인에게 채권을 오래 기한돼서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소멸시 완성했다. 이제 소시 주장하는 거잖아요. 주채무자한테 판결 받아왔지만 우리한테 효력 안 미친다. 이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 4번에 지급 의무가 있더라도 공탁을 했기 때문에 효력을 주장한다. 그러니까 최서진이 공탁했다는 거죠. 아울러 혹시라도 저희들이 지급 의무가 있더라도 최서진은 이소연에게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기하겠다. 이거고. 그러니까 뭐예요? 변제 공탁에 항변하고 상기 항변한 거잖아요. 상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주장에 묵차 잡아서 이제 법리적으로 판단하는. 그러니까 그런 예상되는 주장을 놓치지 않도록 내가 메모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걸 이제 연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상기하는 채권이 37페이지 나오는. 그래서 37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본인은 최서진으로부터 차량을 매수했는데 어쩌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1,200만 원을 17년 7월 3일까지 지급하기로 했고 지급하지 않을 때는 20%의 지손금 약정을 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걸 인정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상계가 이건 채권 양도 이후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17년 4월 10일 날 매수하고 대금을 17년 7월 3일까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 뭐예요? 지금 채권 양도가 17년 4월 3일에 있었으니까 이거는 채권 양도 이후에 생긴 사유잖아요. 그러니까 최서진이가 이소연에게 즉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가 채권 양도 통지 이후 사유죠. 그러니까 이런 날짜들을 메모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한눈에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쓰기만 하면 이런 것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정도 메모해 두시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전제로 뭐 좀 중간에 끊기가 그러니까 뒤에 해설 바로 보죠. 간단한 거니까. 자, 교재 43페이지에 여기에 뭐 당사자들은 문제 없잖아요. 원고는 한 명이니까 김성환 됐고 그다음 피고는 저 첫 번째. 그러니까 이 피고도 순서도 그냥 기록에 나온 순서대로 쓰세요. 그러니까 채점하시는 분들도 순서대로 채점하시니까 막 뒤죽박죽 쓰면은 채점자들도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록 그 페이지 나오는 순서대로 피고도 쓰고 그러면 피고 순서대로 우린 지금 이제 CBT니까 중간에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록 순서대로 피고 쓰고 그다음 피고 쓴 순서대로 청구치 청구인이 쓰고 막 뒤죽박죽 쓰면은 채점하는 사람들도 복잡하니까 물론 뭐 뒤죽박죽 썼다고 틀리는 건 아니지만 뭐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쓰시고 막 이제 뒤죽박죽 쓰면은 채점자들이 아예 잘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사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무당을 그냥 쭉 쓰셔야지 막 아는 거 나왔다고 먼저 쓰고 하면은 요즘 뭐 CBT니까 뭐 중간에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 순서를 막 바꿔 쓰고 하면 잘 몰라서 얘가 이런가 보다 이제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되도록이면 순서대로.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영상이고 두 번째 박상호죠. 그래서 김태호는 피고 안 된다는 거. 그다음 한지미 퇴거 청구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지금 최서진한테 이미 승소 판결이 있기 때문에 원고는 변정호의 승계인이에요. 그러니까 최서진은 피고 안 되는 거고 김학영, 김학철 이 두 사람 같은 집에 사니까 피고들의 주소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소의 제목은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그래서 등 청구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보통 그냥 청구 취지 1번에 제목을 붙여요. 대부분 아무거나 써도 되지만 그래서 넘어가셔서 청구 취지 보시면 그러니까 청구 취지가 보통 175점 중에 175점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평균적으로 치면 한 75점 정도가 이제 청구 취지의 배점이 있죠. 이 배점이 굉장히 크죠. 나머지 한 100점 정도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뭐 답 맞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답 맞추는 거. 근데 이제 금전 같은 건 뭐 사인 같은 거 복잡하게 나오면 답을 다 맞추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뭐 비슷하게라도 자꾸 맞추려고 노력은 해봐야죠. 자, 청구 취지 1번에 보면 지금 쟁점이 두 개잖아요. 저기 지매청하고 보증금. 자, 피고 이 영상은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이 건물에 관하여 그래서 18년 5월 4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청구 취지에 아까 얘기한 대로 지매청 날짜를 써야 되니까 이걸 보고 이제 메모하거나 기록 볼 때 이 날짜를 체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안 그러면 또 이거 쓰다가 또 생각나서 찾아야 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18년 5월 4일 매매를 원유한 소유된 절차를 이행받고 건물을 인도받은과 동시에 원고에게 3억을 지급하고 그러니까 여기도 뭐예요? 그러니까 소이등하고 인도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를 빼먹거나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청고치는 이제 그 제대로 한번 꼭 자꾸 써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 눈으로 풀지 말라는 거 똑같죠. 눈으로만 보면 나중에 쓸 때 뭐 실제로 뭐 하나 빼먹고 이러니까. 그래서 매매를 원유나 소위 등 받고 인도받고 동시에 3억 원 지급하고 그 다음에 동시행관계니까 의뢰인은 지연손해금 요구했지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번은 보증금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건데 일단 본문부터 보시면 이 영상은 원고로부터 토지 인도받은과 동시에 3억 9,600만 원에서 17년 10월 20일까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10월 20일부터 아까 얘기했죠. 이제 9월 20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박은수가 이제 아까 1,000만 원 뭐 저기 추심 명령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뺀 건데 자 9월 20일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300만 원. 아까 월차임 300이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요런 방식은 각주로 내려가 볼까요? 요거는 일단 소장 작성이라고 상관없이 이미 이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다 공제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각주 5번에 별표를 쳐놓으시고 각주 5번처럼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날짜가 길어지면 이미 연체 차임이 다 공제가 돼서 보증금을 안 줘도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각주 5번처럼 써야 돼요. 그래서 각주 5번에 보면 소장 작성일까지 이미 발생할 부당이득을 모두 공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게 이제 민지실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즉 17년 10월 20일부터 그러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월 단위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소장 작성일이 6월 28일이잖아요. 근데 6월 28일까지 계산하면 이게 그 소수점이 나오니까 그렇게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17년 10월 20일부터 지금 아까 9월 19일까지 줬다고 그랬잖아요. 9월 19일 날 300 중에서 200만 원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9월 19일이니까 나머지는 이제 17년 10월 19일 날 줘야 되니까 10월 20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17년 10월 20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소장 작성일에 가장 가까운 18년 6월 19일까지. 그러니까 소장 작성일이 6월 28일인데 28일까지 계산하면 이게 소수점이 나와버리니까 딱 끊어질 수 있게 한 달씩 끊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 작성일에 가장 가까운 18년 6월 19일까지 8개월 동안의 부당이득. 그래서 월 30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300인 이제 83, 24, 2,400까지 공제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렇게 방식으로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기가 짧아서 2,400만 원 공제가 되지만 이게 길어지면 전부 공제가 돼서 보증금을 줄 게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사재판 신문에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뭐 기록형 안기장 이런 거 할 때 볼 거고. 이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5번은 꼭 이해하셔가지고 각주 5번처럼 꼭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에 의하면 청구 취지가 어떻게 바뀌어요? 피고 이 형상은 원고로부터 인도받은과 동시에 원고에게 3억 7,200, 2,400을 더 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월 19일까지 계산했으니까 6월 20일부터 뒤에는 뭐 똑같은 거고. 그래서 본문에 있는 거는 이제 이미 연체된 것만 빼는 거고 각주에 있는 거는 이제 소장 작성일을 기준으로 이제 더 빼는 거죠. 그러니까 소장 작성일까지 꼭 계산해 봐야 되니까 어차피 계산해 봐야 되니까 그래서 각주 5번처럼 쓰시는 연습을 좀 해보시고 그래서 지급하라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1번에서는 이 영상과 관련해서는 1번은 지매청이고 그러니까 가번은 지매청이고 나번은 이제 그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 문제죠. 그 다음에 이번에 박상호만 피고가 돼서요. 그러니까 미등기 건물의 매수이니까 박상호는 원고에게 4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18년 4월 17일이 아까 낙찰받은 날짜였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는 4월 18일이라 됐지만 이제 그 소유권 취득은 4월 17일이죠. 그래서 인도 완료일까지 500만 원 비율에 한 금원을 지급해라. 그러니까 딱 월을 맞춰서 넘겨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월 500만 원의 금원을 지급하라가 아니라 비율에 의한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한 달씩 딱 맞춰서 점유하고 있다 넘겨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500만 원의 특히 비율에 의한 이 말이 들어가고 그 다음 일반적으로 인도 완료일까지 써도 상관없죠. 뭐 소유권 상실이 이거 쓰지 말라는 거지 인도 완료일은 쓰는 거니까. 그 다음 한지민한테 그냥 퇴거 청구하면 되죠. 그래서 한지민은 원고에게 건물 퇴거하라. 이것도 뭐 퇴거하라는데 이 원고에게 퇴거하라고 말이 되느냐 그렇게 쓰는 거니까요. 항상 이제 이행소송은 뭐예요?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때문에 원고에게 들어가야죠. 어법적으로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지민은 퇴거하라가 없으면 누구한테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고에게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피고 기막절 등등은 소외 최선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피고들을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렇게 되잖아요. 중적 관계가 중간에 들어가요. 이 순서 바꾸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걸 안 틀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피고들은 소외 최선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러고 뭐 등등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각주 8번에 보시다시피 최소지는 뭐예요? 원고가 이제 그 채권 양도인이 승소확정 판결을 받고 원고가 채권 양수 받았으니까 소송물의 승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진 피고라면 기판력이 걸려서 각하당하죠. 그다음 오른쪽에 소송 비용 가집행. 그러니까 이것도 소송 비용 가집행 순서도 바꾸면 안 되는데 이것도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자꾸 틀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시험 볼 때도 뭐 틀리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고.
그다음 청구원인 가서 이제 청구취지 순서대로 쓰자는 거죠. 그래서 가번에 매매대금 두 개죠. 지상물 매매대금하고 임대차 보증금인데 매매대금에서는 1번 뭐 지매청 행사. 그럼 이제 청구원인에서는 항상 처음 시작은 뭐예요? 이게 주어가 원고는으로 시작하죠. 원고는. 그래서 주시상목행이잖아요. 주시상목행. 그러니까 주는 주어, 시는 시간, 상은 상대방. 그다음 목은 뭐예요? 목적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만 외우면 되죠. 행위만. 나머지는 뭐 다 주어질 테니까 순서만 안 바꾸면 되니까요. 조시상목행 해가지고 앞에 거야 다 나오니까 행위해서 뭐 임대차, 매매, 뭐 이런 대여금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외우면 되죠. 그래서 이것도 바꾸면 안 돼요. 다 감점돼요 그러면. 그래서 원고는 날짜, 피고, 이형상으로부터 그러니까 주시상목이잖아요. 별지목지지 토지를 그다음에 행위만 검토하면 되죠. 건물 소유 목적으로 보증금, 월차임 가로 열고 후불 지급 이런 식으로. 임대차는 보증금, 차임 가로 열고 언제 지급,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것도 외워서 그대로 쓰시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지상 건물을 신축해서 보존 등기 마치고 등등 하고 있고 그 아래 문단에 갱신을 거절해 가지고 매수 청구권 행사해서 도달했다. 그러니까 도달 날짜 그때 매매 계획 체결된 거죠. 그래서 18년 5월 4일 매매가 성립했기 때문에 3억 원을 지급해야 된다. 그다음 마지막 문단에 매도인의 건물 인도 의무, 소위 등 의무, 대금 지급은 동시관계 있으므로 넘어가셔서 그러니까 동의항으로 청구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이 영상 원고로부터 건물에 관해서 매매를 원이나 소유 등을 받고 인도받고 그래서 등기랑 인도 둘 중에 하나 빼먹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등기도 받고 인도받고 동시에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청구 원인에서 처음에는 주시항목행으로서 쓰고 그다음 뭐예요? 예상되는 주장해가지고 기록에 나온 것들 아까 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 쓰고 그다음에 이제 소결론 이렇게 세 가지 목차로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이번에 예상되는 주장에서 아까 뭐 기판력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기판력에 이거는 뭐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서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판력 저쪽 주장에서 첫 번째 문단의 세 줄이 피고가 주장하는 건데 이거는 간단하게 쓰면 되죠.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기록에 나왔고 피고들이 주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여기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기록 얘네들이 주장한 거는 나오니까 그냥 간단하게 쓸 때는 피고 이용상은 이렇게 자세히 쓸 필요가 없으니까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줄만 쓰면 돼요. 여기는 이건 시험 문제 주어진 거잖아요. 주어진 거. 사례 문제에서 문제 그대로 베끼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여기다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물론 가장 완벽한 소장이야 이제 앞에 내용을 안 보고 소장만 읽어도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우리가 시험상 그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시간상 그러니까 예상되는 주장은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요. 피고 이 영상은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줄로 쓰고 그러나부터 여기를 보시겠죠 교수님들이. 이거는 뭐 민소법 얘기잖아요. 기판력의 시적 범위로서 차단되지 않죠. 그래서 네 번째 줄 확정됐더라도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건매청 행사할 수 있다. 요거. 그럼 이제 기판력은 이거로 배쳐가면 되고 그다음 나번에 차임 연체와 관련해서는 차임 연체일 때는 지매청 안 된다고 보는 게 판례인데 연체는 뭐예요? 이기 차임액에 달아야죠. 그래서 두 번째 줄 이기 차임액인데 그러니까 월 300이니까 600을 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첫 번째 줄에 원고는 17년 9월 차임 중 300 중 200만 원 줬다고 했죠. 100만 원이고 10월 차임 300을 연체했으니까 총 4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600만 원에 달하지 않죠. 그래서 2기분 이상 넘어가야 되니까 뭐 지상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차임 연체 아니니까 나는 지매청이 있다라고 해서 매청하면 되고 그다음 나번에 이제 보증금은 토지 임대차 종료죠.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 청구하려면 임대차가 종료돼야 되니까 두 번째 줄 임대차 계약은 언제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보증금 항상 종료 사유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공제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공제하고 청구한다. 그래서 방가로 이번에 가번에 연체 차임에서 아까 뭐 100만 원, 300만 원 나왔죠. 그래서 일단 400만 원을 공제하고 그다음에 부당이득과 관련해서는 17년 10월 19일 종료됐음에도 이제 계속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두 줄에 세 줄에 이로 인하여 인과관계 표현이죠.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이득 반환가 있다. 이거 된 거고. 그래서 넘어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 외워놨다 그대로 쓰면 되죠. 통상적으로 부당이득은 부동산의 차임 상당의 이득이므로 무렵 토지 월차임은 300이고 X로 추인할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은 월 300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미 연체한 400을 뺀 4억 9,600만 원에서 종료일인 10월 20일부터 인도 완료까지 300 비율을 공제한 나머지 지급원을 지급하는 의무가 있다. 이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추진 명령으로 아까 박은수가 1,000만 원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원고의 채권자인 박은수가 이제 1억 원을 가져갔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줄 뒤에 임대차 보증금 중 1억 원에 대해서 압류 추진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건 청구하면 각하당하니까 빼고 청구하겠다 이거죠.
그다음 뭐 동시행관계 쓰면 되고. 그래서 소결 부분 내려가셔서 요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 연체된 것만 빼는 건데 얘기한 대로 이제 원칙적으로 각주 5번처럼 계산을 해가지고 각주 5번처럼 쓰시라는 거예요. 물론 뭐 본문처럼 썼다 틀린 건 아니죠. 그래서 5번에 인도받은과 동시에 원고에게 3억 9,600인데 보증금에서 이미 발생한 연체 차임, 그 다음에 추심 채권자 1억 원, 요거만 뺀 거죠. 그러니까 기산점이 17년 10월 20일인데 아까 이제 소장 작성일을 기준으로 이제 6월 28일이니까 6월 19일까지 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6월 19일까지 2,400을 더 빼는 방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2번에 박상호 한지민에 대해서는 박상호한테 철거하고 한지민한테 퇴거 청구하는 거죠. 가번에 박상호한테 건물 철거 토지인도 부당이돼. 뭐 전형적인 물청이고. 그럼 이게 소유권이가 물청이니까 원고가 뭐예요? 경매로 소유권 취득했다. 두 번째 줄 소유권 취득했고 박상호는 공동으로 신축했다가 2분의 2 지분을 매수해서 토지 전부 됐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2분의 1은 원시 취득자로서 2분의 1은 김태호로부터 양수받아서 법률상 사실상 미등기 건물이니까 따라서 손해배상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문단에 철거하고 토지 인도, 그다음 원고가 대지의 소유권 취득한 때부터 인도 완료까지 부당이다. 그다음 마지막 두 줄은 별표 하나 쳐놓고요. 그럼 이제 집행할 때까지니까 어떻게 돼요? 장랭 판결이 되죠. 그래서 피고 박상호가 대지를 점유하는 사정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 예상되므로 미청필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것들 놓치지 마시고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청구 원인 쓴 다음에 예상되는 주장에서 기록에 나온 거 쓰고 소결로 쓰고 이렇게 목차 크게 3단계로 가면 돼요. 그럼 방가로 1번에 박상호는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의 소유였고 경매로 달라졌으므로 법지 성립한다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는 박상호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줄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밑에 거를 보시겠죠. 어차피 그 뭐 사실관계 다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부터 그 2003년도 전합제 판결 그래서 공동저당하고 신축되고 이것도 뭐 앞에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추가 저당 설정해주지 않는 한 우리 판례는 뭐예요? 법치 성립 안 한다고 보죠. 그래서 그 아래 문단에 1번 법리를 쓰고 황상현 앞으로 공동저당 설정해주고 철거한 다음에 신축 건물에 추가 저당 설정 안 해줬죠. 법치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 2번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이 정도 선에서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많이 봤죠. 그래서 이제 그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점유하는 거고 건물의 점유자는 토지를 점유한 자가 아니다 쓰면 되겠고 그다음 방가로 3번에 2분의 1 투자 신축했고 양수했으만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에 가셔가지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박상호는 부당이득의 2분의 1만 부담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게 불가분 채무죠. 불가분. 그리고 뭐 각주 19번에 그 이후에 이 판례 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사람하고 부인정 연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부진조 연대로도 같고 각주 19번 판례도 뭐 많이 보신 거니까 그래서 미등기 건물의 이제 그 취득자하고 미등기 건물의 원취득자가 이제 부진정 연대를 부담하지요. 그래서 답번에 뭐 부진정 연대로 보든 뭐 불가분으로 보든 500만 원 전액이잖아요. 250이 아니라. 그래서 답번에 보면 이제 마찬가지죠. 월차임은 현재까지 500만 원이고 이름 추인된다. 그래서 500만 원. 원고가 소유권 취득한 18년 4월 17일부터 인도 완료까지. 그다음 한지민은 그냥 간단하게 뭐 퇴거 청구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원고는 뭐 등등해서 한지민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 넘어가셔가지고 그래서 퇴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처음 출발자는 원고는이고 그 청구 원인의 마지막에 따라서 피고는 이렇게 하는 거죠. 피고는 무슨 의무가 있다. 그다음 다음 목차로 피고의 예상되는 주장에 관한 반박 이래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방가로 1번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항력을 갖췄으므로 퇴거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나 뭐 이것도 많이 나왔죠. 이거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 모의 시험에서. 그래서 건물의 유치권이나 대항력인 임차권이 있더라도 건물 존재 자체가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을 못하면 철거 소송에서 퇴거 소송에서 대항할 수 없죠. 이것도 뭐 모의 기록에 뭐 많이 나왔던 얘기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방가로 2번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대차 보증금 받기 전까지 퇴거할 수 없다. 뭐 이 정도 쓰면 되죠. 근데 동의항은 뭐 채권 관계니까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3번에 가셔가지고 김학연 김학철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채무자한테 이미 승소 판결을 그 양도인이 받았기 때문에 기판적 걸린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채권 양도인데 각주 21번 먼저 보실까요?
이게 뭐 상법에서 중요한데 그 각조 21번에 민법상 단순 보증이면 보충성이 있잖아요. 근데 상법상 보증일 때는 조문상 뭐예요? 보증 자체가 상행위 또는 주채무가 상행일 때는 그냥 연대 보증이잖아요. 단순 보증이라 하도 이게 중요한데 그럼 보증이 상행이 주채무가 상행이기 때문에 일방적 상행이 되는 데는 다툼이 없는데 누구한테 상행이가 돼야 되느냐 거기에 견해들이 있고 명확한 현행 판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밑줄 친 부분에 일방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다만 누구에게 상행위가 돼야 되느냐. 그래서 뭐 다수설은 당연히 이제 그 보증인들 측에서 그러니까 불리한 자들이 상행이 돼야 된다. 그게 다수설인데 판례는 현행 상법 시행 이후의 판례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수설에 따라 가지고 이제 불리한 사람들이 상행이 된다. 그러니까 보증인들이 상행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는 어차피 뭐 전부 상행이잖아요. 그래서 각주 마지막 세 줄에 출제 사례와 같이 채권자한테는 대부업자였죠. 영업적 상행이 채무자는 뭐요? 사업자금이었잖아요. 보조적 상행일 때 이때는 뭐 당연히 적용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견해들이 있을 수 없으니까 사례로 나온다면 지금 대법원 판례 입장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부 다 상행인 경우가 나올 확률이 크죠. 그래서 이제 채점 기준표에는 각주 마지막 두 줄에 그냥 이제 대법을 하는 이소연은 언제 그냥 최서진에게라고만 써놓으셨는데 그냥 안전하게 이제 컴퓨터 도매업을 하는 최서진에게라고 쓰면 뭐 견해들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얘기한 대로 항상 직업을 써야 된다고 했어요. 상인인 이소연은 이게 아니라 대법을 하는 이소연은 컴퓨터 도매업은 최서진에게 사업자금으로 보조적 상인이죠. 이러고는 뭐 등등 되어 있고 소재기에서 넘어가서 그래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두 번째 문단에 그 이후에 뭐요? 13년 6월 4일 날 그 이후에 보증을 서준 거죠. 근데 이제 채권자가 상인이니까 이것도 상사시효에 걸리는 거고 그 김학연, 김학철은 뭐 상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소연은 17년 4월 3일 날 양도하고 통지에서 도달이 됐죠. 따라서 이제 항상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원고문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문단의 마지막은 뭐예요? 피고는이죠. 그 피고는 무슨 의무가 있다 이렇게. 그다음 다음 목차로 예상되는 주장에 대한 반론 이래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가로 1번 피고들은 변제 공탁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줄을 간단히 쓰고 두 번째 문단에 변제 공탁이든 변제든 일부 공탁은 유효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나 효력이 없죠. 그다음 방가로 2번에 이건 뭐 많이 나오는 주체물자한테만 통지하면 되잖아요. 됐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그 방가로 3번 거기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요걸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나마 뭐 요번 기록에서 좀 난이도 있는 쟁점이니까. 두 번째 문단에 주체모에 대한 확정 판결에 주체모 소시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양도인이 최소진한테 이미 승소 판결을 받고 넘겼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 후에 이제 그 피고들이 보증을 서줬기 때문에 보증 채무는 성질에 따라 이것도 앞에서 사례할 때 했죠. 그래서 성질에 따라서 민사 보증이면 10년, 상사 보증이면 5년이지. 그래서 주채무가 3년짜리라고 해서 보증 채무도 3년이다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아래 문단에 채권자가 지금 대부업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대부업을 하고 있는 이소영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5년이죠. 채권자만 상인이어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주채무에 대한 시효 중단은 440조에 따라 보증인한테 미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채무자 최서진이 아까 채무 변제 공탁했고 나머지 다 갚는다고 승인했잖아요. 그래서 최서진이 공탁했고 그 다음에 승인을 했죠. 그러니까 주채무의 중단 사유가 보증인한테도 바로 미친다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 두셔야 되겠고. 그래서 각조 25번 내려가 보시면 상사채권일 때 상사시효가 적용되는데 상사시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에게 상해가 되는 채권이다라고 하면 되죠. 따라서 주채무는 확정 판결에 따라서 12년 4월 3일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그러니까 승소 판결 받고 확정일 다음 날부터 1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재기일 기준으로 소시가 진행되지 않은 거죠. 지금 18년 6월이니까 소재기 시점이. 그 다음에 연대보증은 13년 6월 4일 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6월 5일부터 이미 변제기가 지난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바로 진행하는데 아직 이제 5년이 안 지난 거죠. 그래서 소재기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5년이 지났잖아요. 지금은 이제 18년 6월 28일이니까 그래서 중단 사유를 주장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기록 중에서 그 제일 난이도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 방가로 3번에 특히 그 세 번째 문단 얘기를 각주 25번하고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 각주 26번은 최고 한 날짜가 이미 현재 소자 작성 기준으로 6개월이 다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는 이 사안에서 주장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각주 26번이 그 얘기인 거고. 그래서 각주 25번하고 연결해서 그 본문의 세 번째 문단에 방가로 4번 바로 위에 있는 그거 얘기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계는 마지막 페이지 넘어가서
채권 양도 이후에 생긴 사유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양도 통지 받은 때까지 생긴 사유로서 양순에 대응할 수 있지만 통지 이후에 발생한 사유는 안 되죠. 그래서 매매대금 채권은 17년 4월 10일자 이제 통지 이후에 발생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건 뭐 간단하게 이제 배척을 하면 되겠고 그 정도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각주 28번에 가셔가지고 이제 이소연이 최서진에게 승소 판결 받은 다음에 피고들이 연대보증 서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 시험 앞에서도 보신 대로 이제 이 보증계약의 성질에 따라 5년 10년이지 주체모자의 시효 기간이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다. 뭐 그런 판례가 되는 거고. 그다음 관할은 뭐 크게 문제 없고요. 그다음에 그 정도로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아까 소멸시효 파트 위주로 정확하게 보시고 자 15분만 쉬었다가 8월 모의고사 들어가죠.